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지금까지 계속되는 잃어버린 30년 사. 1990년 초반 일본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 연이은 은행 파산의 도화선, 저수익과 부실 대출. 핵심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것은 1980년대 호황기에도 일본 은행들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예금에 대한 고정금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이 규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을 차단했지만,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웠다. 은행들 스스로도 기업에 적용하는 장기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본산업은행 총재를 지냈던 구로사와 시오는 1998년 2월 유로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익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얻는 수익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일본산업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일본산업은행은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은 고객과 일본 제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합당한 만큼만 발생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수익을 올리면 고객에게 가야 할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익이 부족해지면서 과거의 유산을 현금화하는 식으로 버텨낼 수가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가 사라지고, 일본 프리미엄의 결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재무성이 그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인내에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예대 금리차가 줄어들고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은행들은 현재의 수익만으로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1997년 11월에 접어들며 일본 은행들은 문제의 규모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산요증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산한 최초의 증권사가 되었다. 17일에는 일본에서 10번째로 큰 상업은행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도 부실 대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24일에는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증권사 야마이치 증권이 사실상 파산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에는 도쿠요시티 은행이 문을 닫았다. 금융기관의 연이은 파산은 재무성이 통제하고 있던 대중의 인식을 크게 흔들었다.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부실 대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은 1997년 3월에 당기순이익을 공시했고 배당금을 지급했음에도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당시에는 자본금이 3천억 엔이라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 역자산 규모가 1조 2천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1조 5천억 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마이치 증권도 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2,600억 엔 규모의 손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 자본의 5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파산은 이들의 재무제표와 감독에 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일본 은행들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자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일본 경제는 신용 경색에 빠져들고 기업 투자, 소비 및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와 신용 제약의 악순환이 시작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1997년 11월 29일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이것은 정책의 전환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마침내 은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납세자가 낸 돈을 사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2월에 제정된 금융구조조정법에 따라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은행에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는 데 30조 엔이 할당되었다. 이런 자금 투입은 초기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자금이 구제금융이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했고, 은행들이 그 자금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자본 재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은 이코노미스트가 역사상 가장 비싼 붕대라고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하나의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이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98년 여름, 구조조정과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눈에 띄게 늘어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4.3%에 도달했다. 1998년 9월, 미국 재무부 로버트 루빈 장관과 레리 서머스 차관은 미국 헤지펀드사 LTCM이 파산 지경에 이른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생존 가능한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재 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998년 10월에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취약한 은행의 자본재 조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해 10월 말
일본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정화 작업에 투입될 공적 자금으로 30조엔에서 2배 늘린 60조엔을 할당했다. GDP의 12%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은행자본 재조정법에서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25조엔으로 증액했다. 이번에는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했고, 일본 산업은행 총재 니시무라 마사오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본재 조정은 어느 한 은행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재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는 25조엔을 준비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35조엔은 금융재활성화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다. 이 자금은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은행의 국유화 합병 폐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파산한 은행의 질서 있는 정리를 목표로 했다. 이 법에 따라 장기신용은행과 일본신용은행은 각각 1998년 10월과 12월에 국유화되었다. 은행자본 재조정법과 금융재활성화법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일본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합병을 촉진하고 은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일본 프리미엄이 줄어든 것을 의미했고 이 모든 것이 이전 해의 경제를 뒤덮던 심각한 금융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진행되고 있던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했다. 1992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일본 은행들은 일본 GDP의 약 15%에 달하는 75조엔 규모의 부실 대출을 손실로 처리했다. 그런데도 신설된 금융청에 따르면 2001년 9월 말에 밝혀진 은행들의 부실 대출은 여전히 36조엔에 달하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68조엔에 달한다고 했다. 은행 부문의 만성적인 저수익성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대출 손실이 총수익을 초과한 데서 비롯되었다. 2001년 미쓰이스 미토모 은행의 니시카와 요시우미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전쟁 이후로 축적한 것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일본이 10년을 넘어 30년을 잃어버린 이유. 1980년대 후반 주식시장 상승과 저금리 기조로 저리의 자금이 경제 전체를 휩쓸었다. 1986년 말부터 1991년 초 사이 투자와 자본 지출은 일본의 경제 성장에서 자그마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런 규모를 가늠하자면 일본 경제는 매년 한국의 GDP가 더해지고 5년 만에 프랑스의 GDP가 더해지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절이 끝날 무렵 일본 경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약 2배에 달했다.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1990년대에 잃어버린 수십 년의 첫 번째 10년이 도래했다. 주택을 소유한 수백만 명이 자신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된 것을 깨달았다. 도쿄의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서 교외로 밀려난 많은 사람이 이제는 팔리지도 않는 집에서 직장까지 2시간이 걸리는 출근을 해야 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4%에서 1%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제는 18년마다가 아닌 7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소득에 적응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 아니 30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경제 성장의 둔화가 평균 소득에 미치는 극적인 영향력이었다. 일본 은행들은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취약해 부실 대출을 흡수할 만한 여력이 부족했다. 공적 자금 투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거두며 자본 적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 투입을 주저했다. 이는 시장과 경제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규제를 보류하고 뒤늦게 부실 대출의 실제 규모를 깨닫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부실 대출이 증가했고 이로써 일본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손상되고 일본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성장을 회복하고 디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한 분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 금융위기의 여파는 유난히도 고통스럽게 밀려왔다. 소비자들이 물가 하락을 예상해 구매를 뒤로 미루면서 수요를 위축시켰고 회복을 더디게 했다. 그리고 이는 오랫동안 고착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두 번째 재임 기간이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시도했다.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일본 경제는 체계적 금융위기에 오랜 충격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일본의 금융위기는 역사를 통틀어 다른 금융위기들과 공유하는 특성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 그리고 이에 따른 버블의 붕괴와 함께 촉발된 측면이 있었다. 일본의 정책 이반자들은 대공황 당시에 저질렀던 오류들 중 상당수를 되풀이했다. 그들은 너무 느리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스티플레이션을 코착시켰고 폭락이 오랜 침체로 이어지게 했다. 특히 일본 경제는 30년에 걸쳐 성장이 둔화되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더뎠다. 동시에 일본의 폭락과 그 여파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내재한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은행 자본을 재조정하고 예금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파산 지경에 이른 은행을 관리하고 이들의 자산을 처분하는 임시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이용하는 데 지나칠 정도로 늦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무성의 늦장 대처는 위기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손상시켰다. 일본 국민들은 재무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가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체계적인 은행 위기에 직면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IMF가 나서서 구제하기에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재무성이 신뢰를 잃은 것이 금융위기의 수습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 고통이 오래가게 했다. 일본의 위기는 역사를 통틀어 금융 폭락의 특성이라 할 과열과 신뢰성의 상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위기들 중에서 일본의 위기는 지속성의 면에서 두드러진다. 1990에서 1992년 폭락의 여파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